네, 여성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 시인 박소영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인에 딱 맞는 이름이에요. 맞아요. 분위기 있죠. 네, 그래요. 맞아요. 얼마 전에 생애 첫 시집을 내셨다고요? 네. 시집 소개를 해주신다. 시집 나날의 그물을 꿰매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 삶이 이렇게 구멍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 그물을 꿰매야 안 새나가고 가정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그 뚫린 구멍들이 참 많아요. 찾아보면은. 맞아요.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얼마 전에 첫 시집을 내셨으면 좀 늦깎이 시인이신 편이죠. 그럼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어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것 같고 또 나를 세상 밖에 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산고 끝에 나온. 제가 지금 갖고 있긴 한데요. 지금 나날의 그물을 꿰매다. 앞서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딱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늘 비어있고 구멍 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정말 허한 생각이 들어서 좀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정신적으로 좀 곤란할 때가 많은데 이 시를 뭐 저는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정말 약간의 그 외로움과 아니면 조금은 뭔가 좀 다독거려 주길 바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죠. 큰 상처, 작은 상처, 구멍이라고 했을 때 서로 꿰매주고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이루어 나가는 중요하겠죠. 우리들 모습. 이렇게 늦게나마 첫 시집을 내시고 꿈을 이루셨다. 이런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시인이셨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궁금해져요. 네, 어때요? 그랬어요. 그 5학년 때인가 그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을 잊었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선생님이 그거를 교탁 앞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읊으셨는데 막 뭐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내에서 백일장 대회를 하면은 장원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대회에 나갔었고. 그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유난히 이런 거 왜 백일장하고 그러면은 꼭 이름 오르내리는 친구들이 몇몇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친구 중에 한 분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인이 되고 싶으셨으면 그 길을 계속 가셨을 거예요. 뭔가 얻어맞을 정도의 감동을 얻으셨다면. 근데 그 꿈을 왜 이루시지 못하셨던 건지. 좀 늦게 이루신 이유. 적게 된 이유는 제가 시를 대회 나가서 장원을 하고 이렇게 났는데 그 시가 누구 거를 표절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표절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표절 안 했는데 그래서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접게 됐어요. 마음을 좀 닫으신 거군요.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또 꿈을 접는 주부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아니셨어요? 결혼과 육아 때문에. 결혼과 육아 때문에 꿈을 더 접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거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서 결혼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볼까 했는데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출산, 육아. 그러면 일찍 결혼을 하신 건가요? 결혼은 그때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일찍 했어요. 몇 살 때 하셨는데요? 23살이요. 정말 일찍 하신 편이네요. 정말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연애 결혼이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럼 결혼은 해야 되겠다 그냥 생각하셔갖고 집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라 그래서 했죠.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을 혹시 댁에 계신 남편분께서 보시지는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결혼을 일찍 했다라고 후회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후회는 일찍 해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어떤 이상하고 너무 다른 이런 게 아니었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왔는데 어떡해. 아기도 낳고. 아, 원래 그럼 생각하셨던 결혼은 어떤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아마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 결혼과 또 현실, 이건 현실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꿈이 있거든요. 근데 제 꿈을 좀 깨주세요.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아니, 어떤 것 때문에? 나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하고는 또 그때 좀 다르죠. 그때 상황은. 내가 없어서 나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가자마자 아이가 생긴 거였고. 그러면. 아이 생기고 남편이 또 약살에서 약국을 개업을 하고 보니까 그 잡다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저는 없죠. 그렇죠. 박소영이라는 이름은 없고 남편의 부인이나 그렇죠. 아이의 엄마의 역할이 또 며느리, 또 올케 형수. 맏며느리세요? 네, 맏며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없어진 느낌을 많이 뼈저리게 느끼셨겠네요. 그렇죠. 그 아이들 뒷바라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지금 잘 거의 장성하셨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어봤더니요. 아들 두 분이 거의 뭐 엄친아 흔히 말하는데 두 분 다 그러세요. 정말 잘 키우셨다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출산과 육아 그게 우선순위여서 자식을 어른들이 이야기를 농사 짓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뭐 적절하게 햇빛도 받아야 되고 뭐 비가 와서 물도 먹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 시기 놓치면은 수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아이들을 세웠죠. 그렇게 근데 우선순위에 아이들을 두고 이제 키우시지만 그래도 그 끓는 여기서부터 막 끌어올라오는 예술혼을 좀 참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전혀 활동은 안 하셨어요? 작은 아이가 유치원을 갔을 때 그때 데리고 있던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 있는 사회교육원 문을 두드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습작 과정 틈틈이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키우시긴 하셨는데 나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하고는 싶다 이래서 틈틈이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신 거 아니면 그냥 난 다니겠다 결심을 하고 어떻게 다니신 거예요? 결심을 했죠. 이제부터 나는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애 유치원인데 그렇죠. 아직 멀었죠. 근데 그냥 마음은 늘 푸르게 갖고 나는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시간을 짜투리 시간이라도 그냥 소홀히 안 하고 일기를 꼭 썼어요. 일기 쓰고 책은 닥치는 대로 읽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책 읽는 모습이 많이 그랬을 것 기본이 같아요. 됐었겠네요. 그런 거가 아이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를 늦게 가셨어요? 네. 늦깎이 만학도셨다고. 어떻게 학교에 가시게 됐어요? 나이 50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룬 게 나를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시를 쓰는데 꼭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문학 이외에도 뭐 교양 과목 많잖아요. 영화, 철학, 뭐 음악, 미술 다 섭렵해서 그냥 다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나이 차이가 뭐 보통 차이가 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자식 되는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게 내 아이들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심지어. 근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관계 형성이 되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었고 남학생들은 어머니라고 불러줬고 이제 여학생들은 언니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밥 많이 사줬죠. 그렇죠. 이 어린 학생들이랑 다니려면 그리고 기본적인 학교 정보라도 어떻게 얻으려면 학생들에게 밥을 사는 거는 기본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밥 많이 샀어요.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재미있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랑 다니면서. 어린 학생들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학교 식당이나 학교 주변에 식당을 가면은 그분들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참 아니라고 아닙니다라고 해도 또 다음에 또 불러주는데
어느 날은 학교 주변 식당을 갔는데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데 우리 과 교수님이 그 안에 계시. 그래서 그냥 나왔어. 아니 정말 모르시는 교수님은 어디 가서 교수랑 화관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나왔지. 아니 근데 교수님들도 좀 약간은 뭐 그런 생각이 안 가지셨겠지만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연세가. 네. 교수님 지금도 그렇지만 선생님은 네.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부모님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편안하게 그냥 지냈어요. 네. 네. 늦은 나이에 대학 다니려면 무엇보다 가족들의 지원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학교 갈 때 남편 몰래 갔어요. 그러세요? 왜냐면은 반대하죠. 약국 많이 못 도와주니까. 네. 약국을 도와주셔야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꾸 집을 비우니까 뭐 하고 다니냐고. 뭐 이제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서 네. 아이들은 적극 지원을 했고 네. 이제 그 남편도 지금은 뭐 시집도 내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네. 뭐 그림 전시회도 하고 이러니까 또 네. 많이 또 지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또 나이가 또 이만큼 들으니까 네. 딴짓 안 하고 다니시고 그렇죠. 사실은 가장 생산적인 일을 네.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편안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네. 고맙죠 남편도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 남편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진즉 이야기할 걸 하는 생각도 괜히 소외되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많이 네. 지원해줘요. 네. 그 그늘 남편 그늘이 얼마나 네. 중요한 건데. 네, 그럼 2008년에 이제 등단을 하셔서 시인이 정식으로 되신 거잖아요. 그럼 주부로 살아오시면서 습작을 꾸준히 해 오셨나 봐요? 습작 전에 일기를 꼭 썼어요. 네. 일기를 쓰고. 그 일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이나 그 단어 이런 것들이 네. 시의 모티브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시를 쓰시는 분들에 대한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막 이렇게 특히 흔히 말해서 시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런 글 막 이렇게 떠오르세요? 이렇게 평상시에 있으시면서도 떠오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도 이제 좀 생각나는 단어라든지 어떤 쪽으로 얘기를 쓰면 되겠다 이런 게 막 떠오르세요? 그럼요. 네.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안으로 내재돼 있으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많이 쌓이셨겠지만 그렇게 늘 좋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힘든 거는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살면서. 근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아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여성이 겪어야 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 그 갱년기 증상이 와서 네. 너무 아름다운 나라다 보니까 우울증이 함께 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에 있어도 우울증이. 예. 그게 그렇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거기서 힘들었는데 네. 그 과정을 책 읽는 데에서 도움을 많이 이제 받고 네. 이제 이겨나갔죠. 그럼 어려움? 네. 우울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왔던 겁니까? 우울증이 오면은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피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네. 죽으려고 이렇게 뭐 아파트 옥상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다. 어느 날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내가 여기 이 집 밖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떨어져 내리면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가서 그 나뭇잎 위에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었어요. 그렇군요.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뭔가 힘이 있는데, 그렇죠. 역시 그 아들 둘이더라고요. 아들 둘인데, 그래서 현관에 나와서 이렇게 신발을 보니까 그 아들이
신발이 보였어요. 아들 신발이 보여서 이건 아니다. 아직 더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특히 주부 갱년기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무기력증이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아이들과 그다음에 책이 위로가 되신 거예요. 네. 닥치는 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책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니까 좀 살고 싶은 용기가 생겼다. 뭐 그런 책도 책 중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책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떤 책이라고 딱 꼬집어서는 지금 얘기하기로 그 중에서 바이블이 들어가요. 바이블도 들어가거든요. 바이블에서 아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생겨나고 태어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미미한 존재인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위로와 함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감히. 그리고 이 박소영 시인이 남편의 약국에서 조금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약국에 앉아서도 뭐 시상을 얻고 막 그러세요? 그렇죠. 약국에서도. 약국이 닫힌 공간이지만은 나로서는 나갈 수 없는 닫힌 공간이지만은 오가는 사람들로서 열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럼 어찌 보면 이렇게 안에 계시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바로 시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시인 박소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초대석 박소영 시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또다시 대학원에 진학하셨잖아요. 공부가 정말 힘드셨을 텐데 또다시 그렇게 진학하신 거 보면 공부가 재밌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재밌어요. 어떤 점에서요? 글쎄, 지적 욕구 충족보다는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공부가 취미다. 그냥 뭐 책 읽고 과제하고 이런 거가 힘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즐거운 일상이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 책에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 진짜 웬만한 애들 제일 싫어하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 아니 근데 그 정도의 열의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사시는 데가 대전이시죠? 근데 학교는 서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대학원 수업이 한 일주일에 3번 있다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은 지금 대전에서부터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2번 정도. 2번인데 다녔죠. 대학원, 그럼 힘은 안 돼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정신적인 건 둘째치고 물리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약국은 안 보시고 지금 자꾸 서울에 올라오시니까. 일주일에 2번 올라오게 됐는데 원래 오게 된 동기가 아이들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작은 애 학교고 대학교고 큰 애가 삼성의료원에서 펠로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애들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한 번 더 오면 대학원을 다녀도 되겠구나. 그러고 왔죠. 어차피 한번 오시고 계셨으니까. 그럼 아들 뒷바라지까지 병행을 하신 거네요, 공부랑? 했죠. 즐거우셨어요? 안 힘들고? 즐겁죠. 학교 서울 오는 날은 양손에 먹거리 애들 거 들고, 가방 들고, 어깨 메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애들 집 갈 시간이 안 돼서 학교까지 그거 들고 갔다가 다시 또. 아이고, 참네. 아니, 그러면 아드님들도 뭐 엄마 오는 날은 집안 청소를 어느 정도 해놓든가 왜 이렇게 자주 올래 하세요? 이거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행복하죠. 먹을 거 다 해주죠. 청소해주죠. 빨랫감 뭐 다 정리해주고. 대전에 계신 남편만 안 좋으시네요. 2번이나 자리 비우시고 이러니까 그러네요. 이 주부로서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내는 데는 그만큼의 열정이 있으시고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만이 갖고 계셨던 뭐 인생 철학이라고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그래도 생각해 오신 게 있다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부부가 됐든
뭐 일반 어떤 관계를 맺든 간에 어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도 무난하게 그냥 지내올 수 있었던 거가 네. 내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내가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한 거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를 갚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네. 봤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요. 어쩌면 이 방송 보시는 주부들은 참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 꿈이 누구나 어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오래 품고 있다가 좀 포기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뭐 이미 지났으니까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어쨌든 끝까지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성공적으로. 네. 그렇게 꿈을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비결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함으로 해서 남편이라든지 우선 가족, 자녀라든지 또 이웃과 친구와 모든 세계가 연결이 돼서 있지. 나 자신을 사랑하자. 자존감. 네. 그것이 또 힘을 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물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뭐를 이렇게 이루겠다, 목표를 세우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뭐 시집도 냈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도 와 있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잘 커 있고. 아이들도 다 컸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앉아 있고. 네. 그렇게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도 생각하시는 게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말씀을 사실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청산유수로 잘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시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끌어내셔서 글을 쓰셨을 거고 좀 또 하나 느껴지는 게 사실 이제 살면서 내가 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계시는 자리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그리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가사 일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또 경제적인 어떤 것도 꼭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만 뭐 희생한다고 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자기 여건, 형편에 맞춰서 자기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서 자기를 갖고 나가고 자기가 건강해, 주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평안하게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계셨다가 50이 넘은 나이에도 꿈을 이루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시집 가운데 시를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듣고 싶어요. 네. 어떤 시를 좀 한 편이 읽어주시죠. 그렇죠. 예. 그 제가 작은 아이 데리고 외국에 갔을 때 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의 하루. 생이 번개치듯 빨리 지나가기만을 내가 삼나무처럼 빨리 커주기만을 바랐지.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무적행. 살아내야 할 목숨을 이끌고 저승사자 부릅던 눈도 피할 수 있었지. 너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10년이 지난 오늘 불면의 밤을 보내기 위해 본 앨범에서 진롱에서 찍은 사진 속의 나. 주검보다 깊은 어두운 얼굴에서 멜버른에서의 시간들이 오늘 일처럼 되살아났지. 아카시아 칼리지 앞에서 마셨던 카푸치노. 몸살로 누워있을 때 생선 초밥을 사들고 한달음에 달려온 17살의 너. 너는 카트를 밀고 나는 먹거리를 골랐던 아이바노 유닛에서 보낸 날들이 펼쳐졌지. 심해의 심층수와 수면의 바닷물은 섞일 수 없지만 고통과 환희는 자웅동체로 살아내는 것. 다시 사진을 보다가 티베트와 히말라야 차마고도를 넘나드는
천장공로 2100km의 순례길에서 오체투지하는 자들의 행보를 생각한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중생을 위한 기쁨이 크다는 그들. 벤치에 앉아있던 사진 속의 나와 죽음의 강을 건너와 사진을 보고 있는 오늘의 내가 너를 사이에 두고 오체투지한 후 두 손을 잡는다. 네. 두 손을 잡으셨어요. 그 아드님 호주에 계셨었네요. 멜버른인 거 보니까. 네. 그 아드님을 생각하시면서 아드님을 매개로 해서 결국 그 고통의 강에서 이제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 강을 바라보면서 쓰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많은 분들에게 힘이 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일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어떤 시인이 되시고 싶으세요? 시인은 진솔하고 내면의 사유를 은유와 이미지와 상징과 그 여러 여타의 것들을 해서 이렇게 시어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시처럼 진솔하고 또 누구한테 좀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이 어려움도 겪으셨고 그리고 그걸 잘 이겨내고 나오셨기 때문에 느낀 게 많은 그런 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박소영 시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시인 뭐 유한진 시인 좀 몇몇 분이 요즘 시들이 너무나 가볍고 감각적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판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시는 예전 그대로 뭐 제 사고방식도 좀 고루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시 자체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시가 시로 남는 게 어떨까. 저도 오랜만에 좀 시집을 봐야 되겠습니다. 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꿈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도 오늘 느낄 수 있는 여성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줌바랄라의 도전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